네, 색다른 전략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에어팀의 장용혁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제 광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뭐 증권사 광고도 많던데요. 아까 어떤 광고 보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팔지, 팔까 말까 이렇게 광고 카피가 나오던데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요즘 시장 보면은 한 10% 떨어지고 5% 반등하고 뭐 속된 말로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은 10% 떨어지면 사고 5% 오르면 팔고 네, 그렇게 하라고 또 했더니 속상한다고 하시더군요. 자, 국내 증시 어제 2포인트 반등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0% 빠졌을 때 귀신같이 사서 5% 올랐을 때 귀신같이 팔 수 있으면은 그분은 정말 신인 거죠.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방송에서 꽤 실망했다라고 표현했고 좀 불리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다라고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FOMC 카드가 뭐 예상한 대로 나왔었는데 시장에서 나온 반응은 꽤 신경질적이었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머징이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미증시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잠정치 1분기 GDP 잠정치, 그러니까 미국 수치입니다. 2.4%에서 1.8%로 굉장히 하회해서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호재는 아니죠. 호재 아닌데 시장에서는 호재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출구 전략이 그럼 미뤄지겠구나라고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표를 역으로 해석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출구 전략이 지연되는 모습으로 해석을 했으면 달러 인덱스는 왜 올랐을까요? 그렇게 해석했으면 달러 인덱스는 빠졌어야 했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 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놓고 봤을 때 좀 밀린 부분만큼 단순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은 우리와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죠. 최근에 FOMC 결과 나온 이후에 이머징이 된설이 맞았고요. 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안 맞을 거다라고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시스템 리스크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말이 좀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머징이 불리한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는 사실 많이 빠지면 단순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빠지면 그냥 조금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라는 거죠. 기조적 반등은 우리가 반등의 조건들로 내세우고 있는 외국인 선물이라든지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딱딱딱 맞아 들어가면서 기존에 밀어내던 추세와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될 때 기조적 반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조적 반등을 논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기술적 반등은 단순하게 많이 빠진 자리에서 오르는 거니까 그 반등의 목표치 자체도 뭐 2000p 다시 넘어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현실적인 목표치를 갖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누적치가 2009년도 이후에 최대 수치입니다. 지금 6만 계약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담스럽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선물 매도 아니었으면은 반등 괜찮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5천 계약 중반대 매도를 보여주면서 확실히 선을 그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삼성전자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부에서는 또 하향 나오고 있습니다. 미증시 보셨겠습니다만 올라오겠죠. 기술적 반등 우리 시장 나올 겁니다. 나오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시장이 돌아섰구나. 그러면은 다시 2000포인트 넘어 전고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는 표현을 계속 드립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리죠.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까지 유동성을 시장에다 많이 풀어냈습니다. 많이 풀어내고 이번에 당국이 시장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어디 내가 풀어놓은 유동성 한번 볼까? 이렇게 쳐다봤더니 실제로 시장에서 유동성이 없더라는 겁니다. 네. RP를 쥐고 있고 지금 그림자 금융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죄기 위해서 유동성 지금 함부로 못 풀어냅니다. 또 집값,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많이 빠지면 안 되죠. 유동성은 지금 쥐고 있는 상황에서 바깥에 달러 인덱스 가격, 즉 달러 가격이 비싸지기 시작하니까 한머니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단기금리입니다. 중국의 단기금리가 싸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튀어 올랐죠. 그러면 지금 중국 시장 내에서 자금 조달을 대부분 단기로 조달을 하고 있는데 시중에 부족한 유동성 플러스 한머니 유출까지 나오면은 이거 당장 시장에서 돈 어떻게 구하지? 라는 부분에 걱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았고 우리 시장을 상당 부분 뒤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제 골드만삭스 전 CEO죠. 짐 오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시스템 리스크, 신용경색 시스템 리스크에 빠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미친 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 역시 공감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상황이 아니죠. 당국이 만질 수 있는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선까지는 중국이 유동성을 쥐고 있겠죠. 하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중국 당국은 반드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제가 미국 시장은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런 거는 사실 선진국 얘기 아니냐. 이머징은 여기서 오히려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제까지 채권가들이 아주 좋았죠. 채권 전성시대라도 불러도 좋을 만큼 채권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채권형이 상당 부분 돈이 빠져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죠. 과거에 비해서. 즉 뒤집어서 얘기하면 채권가는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에서 돈 좀 빠져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시게 되면은 주식형 펀드는 그대로 또 유지가 됩니다. 이거 어디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죠. 먼저 글로벌 채권형 펀드입니다. 여기는 선진국도 많이 유출되고요. 이머징도 많이 유출됩니다. 즉 채권 전성시대 끝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은 못합니다. 채권 전성시대가 끝난다 아닌다 뭐 이런 얘기에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돈 흘러가는 거는 선진국도 돈 빠져나가고 이머징도 돈 빠져나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식형은 얘기가 달라요. 주식형을 보시게 되면 이머징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요. 선진국 쪽으로는 돈이 크게 유입이 됩니다. 이른바 그레이트 로테이션 상황. 채권에서 빠져나온 돈 주식으로 흘러가서 또다시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선진국 쪽에는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머징 쪽은 약간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시장의 핵심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QE3를 실시하는 동안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QE1, 2 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QE3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대해서 줄여내고 결국에는 종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시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뿐이지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죠. 언젠가는 반드시 중단될 거라는 거를 시중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조적으로 조금 튀어오르고 있는 저 달러 인덱스의 모습을 거스를 수 있냐는 겁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면 이머징 통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죠. 좀 전에 우리 기사 보셨겠습니다만 경상수지가 매우 잘 나왔습니다. 이러면 우리 원달러는 빠져줘야죠. 원화가 강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머징 통화들에 비해서 양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달러 인덱스 가격 미국한테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머징 증시 쪽으로는 다소 좀 약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 코스피도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 네,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오는 아직, 거고요. 네. 추세적인 부분은 아직 논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지금 쭉 열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되고 관심 기업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함께 묶어서 이야기 좀 들어보죠. 네, 수급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에 제가 수급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초반에 이틀 빼고 전부 다 매도입니다. 뭐 양도 사실 작지 않습니다. 헤지펀드들이 어제 오늘 해서 상당 부분 많이 파는 것, 결산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서 매도 나가는 거는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선물 시장에서 매도 나간 거는 다소 좀 의아하거든요. 어제 이 선물 매도만 아니었으면 시장은 매우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어제 시장에서도 분명히 외국인이 선을 긋는 모습이었어요. 어제 미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코스피도 나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저렇게 재뿌리는 분위기가 오늘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거 사실 장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 포지션이 2009년도 이후에 최대 수치다.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지금 밑으로 뭔가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풀어주기 전까지 우리가 뭐 기조적인 반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한번 보면은 최근에 현 선물이 따로 놉니다. 분명히 선물은 K200을 추종하게 되어 있는데 K200 가격하고 선물 가격하고 따로 놀아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따로 놀면 베이시스가 급등락을 합니다.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이시스가 급등락을 타게 되면은 사실 시장에서 올바른 해석하기 어렵죠. 지금 제대로 된 방향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밀어봤을 때 외국인들이 쥐고 안 풀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시장 좋게 얘기한다 한들 그게 뭔 상관이 있겠냐라는 거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포 증시였죠. 코스닥 빠지고 나서 어제 2% 조금 넘게 올려준 것 같은데 신용 관련돼서 또 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까지 통상 6대 4의 비율로 신용 잔고가 코스닥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5대 5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조금 줄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만약에 기술적 반등에 그치고 다시 한번 시장이 흔들리는 경우 지난 화요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 목표치 좀 눈높이는 낮춰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주도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네. 제가 6월 시장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6월을 자동차 업종 하나로 버텼습니다. 계속 나와서 관심주는요? 라고 얘기하면 기아차요, 현대모비스요, 현대위아요, 만도, 한국타이어, 이런 것들만 얘기했습니다. 잘 버텼죠? 6월 시장에서, 어려운 시장에서 잘 이겨낸 종목들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조금 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모멘텀 귀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엔저 피크가 어느 정도 둔화됐다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업종이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보다는 조금 영업이익률이 양호해 보이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괜찮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 귀한 시장인데 대우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 케이스죠. 지금 상업 생산을 시작했고요. 3만 원 초반까지 빠졌다가 올라왔고요. 이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모멘텀 귀한 시장에서 모멘텀 갖고 있으니까 관심 갖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대우인터내셔널 그리고 여전히 자동차 업종 저밸류에이션 매력도까지 추가적으로 갖고 있고 개별적으로는 엔저피크의 모멘텀을 엔저피크 둔화에 대한 모멘텀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로 슬림화해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공격은 아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건 또 결론이 뭡니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그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용 관련돼서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네네네. 어렵기 때문에 단순 낙폭과 되면은 많이 빠진 종목이 일단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서는 거래소 쪽 고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대우인터내셔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 시장보다 상당히 아웃퍼폼하면서 잘 버텨준 종목들. 알겠습니다. 그만큼 좋으니까 버텼잖아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색다른 전략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 에어팀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